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북한의 치명타였다. 든든한 우방이 사라지자 군사 기술적 원조는 끊겼고 대남 공작 자금도 증발했다. 북한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대한민국에 끼인 채 고립된 섬이 되었다. 위기를 돌파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참극이었다. 지도부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무엇으로 정권을 버틸 것인가? 답을 찾아야 했다. 북한은 처음엔 미인계를 활용했다. 북한을 방문하는 언론인, 기업가들의 약점을 잡아 거액을 갈취했다. 그 시기 북한을 드나들던 한국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들 상당수가 이 부비 트랩에 걸려들었다. 그 흔적은 지금도 그들의 활동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나 갈취로 모은 돈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역부족이었다. 그 자금은 일회성에 불과했다. 정권은 보다 안정적이고 거대한 수익원이 필요했다. 그때 보이부의 한 관료가 묘안을 내놨다. 마약 사업. 북한산 마약의 뿌리는 두 갈래다. 소련과 일본이다. 북한에는 소련에서 전수받은 화학 기술이 남아 있었다. 마약의 원조는 소련이었다. 또한 북한산 마약의 뿌리는 일본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전시 제약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다. 전쟁 시기에 마약이 성행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그러나 본디 전쟁과 마약은 함께 가는 사업이다. 한국 전쟁 이후 그들은 일본에서 귀국했고 한국 땅에서 다시 기술을 이어갔다. 이 1세대 기술자들은 일본 야쿠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으며 국내에서 필로폰을 생산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수많은 제자, 이른바 2세대 기술자들이 성장했다. 그러나 1989년 대한민국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들은 체포되거나 중국으로 도피했다. 중국에 은신한 2세대 기술자들은 현지에서 다시 마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북한은 그중 2명을 납북하거나 포섭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북한의 필로폰 기술이 완성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마약은 전쟁과 범죄, 국가의 욕망이 얽혀 빚어진 독극물이자 체제의 생명줄이었다. 북한은 그 기술을 토대로 자체 생산을 시작한다. 마약은 돈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상대국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북한의 전략 자산이었던 셈이다. 김정일 정권이 택한 해법은 곧 독이자 무기였다. 마약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공급은 넘쳐났고 수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북한은 곧장 남한으로 마약을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중간 유통망이 필요했다. 그때 선택된 창구가 중국 삼화표회였다. 삼화표회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의 범죄 수익과 결탁한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90년대 후반 중국이 한국에 필로폰을 공급하는 기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가려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에 상륙한 필로폰 상당수가 북한산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모두 중국산으로 둔갑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진실을 가렸다. 국내에서 적발된 밀매 조직은 끝까지 중국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물량 중 상당수는 북한산이었다. 가면을 쓴 독이 이미 남쪽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북한의 해외 마약 밀매는 오래된 이야기다. 적발 기록을 살펴보면 패턴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에는 헤로인과 아편을, 한국과 일본에는 필로폰을 공급했다. 각국 시장의 선호에 맞춘 맞춤형 수출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생산시설도 이원화되었다. 지금은 황해도 개성, 평북 영변, 평양 인근 상원 지구에 대규모 아편 농장이 존재한다. 여기서 얻은 원료는 한북 청진의 나남 제약 공장으로 보내진다. 매년 수십 톤가량 헤로인과 아편으로 가공된다. 필로폰 제조를 위해서는 1995년 독일에 염산에 패드린 20톤을 발주해 15톤을 들여왔다. 이 모든 사업은 노동당 재정격리부 산하 39호실과 대성총국의 원산 해주 연락소가 주관한다. 해외 공관과 무역 상사가 공급망의 창구가 된다.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국의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건너 불로 여겨지던 북한산 마약은 이미 국내에 스며들었다. 발등에 불이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기업인과 정치인들 역시 이 공급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JP 모건 은행은 이미 북한의 돈 세탁을 용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서방의 부동산 업자들 역시 이미 북한에 진출해 있다. 이제 미국은 원산에 대규모 리조트를 세우려 한다. 카지노, 그것은 곧 거대한 세탁소다. 검은 돈이 합법적 이익으로 바뀌는 창구다. 버질 그리피스는 북한의 이더리움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자체 통화망을 구축하려다 미국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그와 연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그 명단 속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의 이름도 있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이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버닝썬 사건은 그 경종이었다. 무대 위의 조명은 화려했으나 그 뒤에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돌연 폭파한다. 북한산 마약의 유입 경로는 국경을 넘는 은밀한 통로로 작동한다. 국제 범죄와 안보가 맞물린 전선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경찰과 관료들조차 이 범죄 커넥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뒤따른다. 항구에서 대량의 마약이 적발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잡히지 않는 물량이 더 많다. 단속된 마약을 경찰이 완전히 폐기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마약은 이미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청소년과 노인,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호품이 되었다. 북한이 제조하고 중국 조직폭력단이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며 한국은 최종 소비지로 전락했다. 마약 최대 소비국인 미국 또한 이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범이 된 강대국이 이 악순환을 끊을 리 없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이라는 것을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자들은 범죄 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각국 정보기관과 정치권이다. 북한산 마약은 최고급으로 분류된다. 값이 비싸 상류층의 향락수단으로 소비된다. 일반 시민이 접하는 것은 주로 라오스와 중남미에서 들어온 코카인 계열이다.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나무는 커피와 같은 기후, 같은 땅에서 자란다. 한 나라에 커피숍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몇 년 후 마약 시장도 자라난다. 유통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전조를 이미 지나왔다. 커피숍의 유행은 끝내 마약 소비국으로의 변신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안다. 마약은 하나의 산업이며 국가가 만든 무기다. 그 무기는 국경을 넘어 퍼지고 한국의 사회 구조를 갉아먹으며 국제 금융과 권력의 혈관 속으로 스며든다. 커피 한 잔처럼 일상에 섞여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은 일상이 된다.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세계의 카르텔은 국적도 이념도 없다. 오직 이익과 권력만이 존재한다. 북한의 마약은 그 연결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존재일 뿐이다.